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인권과 종교 박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권과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북한의 종교 박해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흥미롭게 사진도 많이 넣고 설명도 잘 준비했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인권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자유롭게 이동을 하거나 학교에 가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말하고 운동하고 이런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빼앗긴 채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부분과 영역들에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특별히 언론, 종교, 의식주, 거주지 이전 및 이동, 교육, 경제활동을 비롯해 모든 활동 가운데 자유를 빼앗긴 채 정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렇게 인권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소은이와 호진이 오빠 형의 발표를 통해서 배웠던 북한의 정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사상들이 문제가 많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지만 이 정치 체계가 유지가 되고 김정은이 그 독재의 권력을 계속 쥐기 위해서는 이 사상이 옳다고 주민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면서라도 이 사상이 옳다는 것을 세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체계와 김정은의 독재 아래 북한 주민은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종교 박해 상황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이 문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의 실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정보 통제 부분에 관해서 두 번째로 탈북과 강제 북송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정치범 수용소의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발표는 2024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와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통제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유일한 정보 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영 매체, 즉 북한 정보와 그 감시 아래서 제공되는 정보들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허가받지 않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해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과 유포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합지휘부라는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중 하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2020년에 만든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법과 2021년에 발표한 청년고용보장법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북한의 정보 통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입니다. 이 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했는데 이 정의만 보면은 무슨 법인지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한 단어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과학 용어에서도 있지만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반동은 진보적이거나 발전적인 움직임을 반대하여 강압적으로 가로막는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사상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문화는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배격은 어떤 사상이나 의견, 물건 따위를 물리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조합해 보았을 때 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북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통제하고 막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문화, 외국 콘텐츠를 보거나 즐길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 외국 책자,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하거나 보관하는 것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식 언어나 말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오빠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자신의 그런 가족, 진짜 오빠가 아니고 다른 남자 어른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 뒤에 님을 붙이잖아요. 이런 님 붙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고, 우리가 애인을 동무나 동지가 아니라 자기라고 부르면 그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데, USB, SD카드, 휴대폰 등 외국 정보를 주고받거나 문자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 사진을 보면은 약간 외모나 헤어스타일 같은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등 북한에 맞지 않은 비사회주의적 복장이라고 규정되는 외국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따라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옷이나 스타일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기면은 어떤 처벌이 있을 건데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받게 되고 징역 5년에서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5년 동안 계속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갇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북한 정권은 외부 세계, 특히 한국의 문화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점점 한국의 문화와 미디어를 외부에서부터 유입된 것을 통해 경험하고 동경하고 바라게 되자 이를 막아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교양보장법입니다.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교양법의 그런 사명을 알아보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은 국가의 청년 중시 정책을 철저히 관찰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 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청년 강국의 자유를 더욱 공고히 해가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북한 말로 적혀 있는데,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가는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철저히 실천을 해서 청년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직한 일꾼으로 잘 자라도록 하고 청년이 강한 나라로서 위상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약간 청년들을 위하고 뭔가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좋은 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 북한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이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남한 말투를 쓰거나 옷차림 등 서양식 옷차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라고 불리며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어기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 단련형이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이 젊은이들을 키우고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법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법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탈북과 강제 북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탈북과 강제 북송 과정에서 북한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과정이 북한의 인권의 현실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지만, 탈북 후에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정착을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될까 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시 강제로 북한에서 탈출을 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강제 북송이 되면 평생 감시를 받게 되고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큰 처벌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하면 안 된다고 유엔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강제 북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는 만약에 어린이가 잘못을 했으면은 어린이랑 성인이랑 다르게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송이나 탈북이 정말 강력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여건에서 조사하고 구금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다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할 때 강제로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머무르는 곳에서도 폭력이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 교회에 간 적이 있는 사람, 또는 남한 방송을 본 적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는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2000년에 강제 북송된 한 여성은 자신이 교회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북한에서 조사하던 사람이 너 거짓말하는 거야 하고 점점 더 많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2009년에 북송된 후 열흘 동안 조사를 받으며 매일 여러 차례 그냥 아무 때나 불러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받던 중에 만약 북한에서 왔으면 중국어를 몰랐을 건데 실수로 중국어를 하거나 남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을 한다고 다시 맞았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수감자들을 향해 수치심을 주거나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발언 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여성 송환자들은 북송돼 수감되거나 조사를 받던 중 특별히 성폭행에 크게 노출이 되었는데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인권 침해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누지 못하겠지만 북송된 여성들은 강제 낙태, 폭행,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폭언이나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은 임신을 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8개월, 9개월 된 태아를 아무런 확인이나 그런 의료적인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낙태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랑 수감이 모두 끝나고 북송이 돼서 북한에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한 번 탈북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북한의 감시와 불평등한 대우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이나 공개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탈북자를 포함해 일가족 전체가 사생활을 감시받으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탈북자를 북한 주민들의 사상 교육과 선전 도구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다시 탈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와 처벌 내용들을 그냥 마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상세하게 공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강제 북송당한 남성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거주하던 지역의 중학교 운동장에 주민 150명을 전부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개 재판과 폭로의 대상이 되었던 강제 북송자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은 후 느껴야 했던 모멸감과 수치심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강제 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그렇게 운동장에서 열린 공개 폭로 모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그 자리에 실제로 와서 매우 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탈북자는 감시와 차별을 당하는데 담당 보위원들이 그냥 아무 때나 미리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막 검열을 하고 뭐 안 좋은 게 있는지 다 그냥 다 뒤지고 가고 가족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여러 법들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항들을 어겼을 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고 했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국가 권력이나 정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는 수용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불리지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관리소 등으로 불리고
이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총 10곳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4곳뿐이라고 합니다. 수감자 수도 정말 많은데 2024년 7월 데일리 NK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의 보도에 따르면 18만 9,8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정말 많은 수도 3년 전에 비하면 정말 감소한 것으로 2021년에는 수감자가 무려 23만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인구 2,597만 명의 0.9% 거의 1%나 전부 수감소에 갇혀 있는 것이며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한국에서 약 46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수라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다른 감옥이나 수용소들과는 달리 가장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두 형태가 있는데 마을 형태와 교화소 형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운영 중인 곳 중에선 청진 25호 관리소만 교화소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형태의 수용소는 거주지, 농장이나 공장, 직장, 병원과 학교, 노동교양 등이 설치돼 있고 일반 지역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교화소 형태로 되어 있는 청진 25호 관리소는 숙소와 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화소, 그런 교도소 같은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탈출은 99% 불가능이며 탈출을 하려고 발각된 경우 대부분 사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가장 위험하거나 높은 수준의 범죄자로 구분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탈북자들, 외부 컨텐츠를 접한 사람 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라면 범죄자 아니면 잘못을 했다라고까지 구별되지 않을 사람들도 수감됩니다. 북한은 정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가족 전체를 수감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로 수감이 된 수감자들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한 증언자에 따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던 시절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우리가 마시는 차 있잖아요. 차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사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에 토대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일가족 전체 손자들까지 전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라나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권위를 훼손한 것도 수용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예로는 사상 방송 스피커, 계속 막 북한의 사상에 대해서 말하는 스피커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스피커를 뜯어냈는데 그런 이유로 수감된 사람도 있고 깨끗이 모셔야 할 김일성 초상화 밑에 돌멩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액자가 있고 그 밑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용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용소 내부에는 처형과 강제 노동이 행해지고 수용자와 그 가족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는 수용소 탈출 시도 등의 이유로 공개 처형과 비밀 처형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수용소에서 1년에 1에서 2회 정도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처형을 당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런 노동과 폭행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감자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수감자들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광산, 농장, 탄광 등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한 사람들은 모두 인권과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간으로도 취급을 해주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노동의 수준이나 생활하는 환경 등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예시로는 탄광에 한 번 들어가면 10시간 이상 일을 하느라 탄광에서 나올 수도 없고 노동에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고 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면은 일을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쉬게 해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더 일을 하거나 체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이 힘든 이유는 그런 노동이 힘든 것도 있지만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구두구도 배부르게 음식을 먹거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이 한 달 안에 영양실조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감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바닥에 뛰어다니는 쥐를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만약에 쥐를 잡는 행위조차 감시원에게 들킨다면 폭행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내부의 주거 환경은 대부분 열악합니다. 수용소 주민의 주택은 단층 건물에 2에서 4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주민들은 이를 하모니카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모니카 집은 나무로 기본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서 만든 집으로 비가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한 증언자는 이주민들의 집은 땅을 어느 정도 판 상태에서 나무와 흙 등으로 이용해 만드는 움막집 형태로 몸을 웅크리고 기어서 출입을 해야 하는 형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서 있을 정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생활 동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 노동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수감이 되었다고 해도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북한의 종교 박해 부분에 대해 나누며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북한은 2022년에 기독교 박해 순위 2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 순위 1위를 기록했을 만큼 심하고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북한의 최고 권위자인 김정은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억압하고 자신의 주체 사상을 강화하며 김씨 가문에 대한 개인 숭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만약에 종교 활동을 했을 경우 10만 체벌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선전하는 목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현재 7만 명 정도의 주민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당한 경우 생존 확률은 22%밖에 되지 않고 종교 박해를 당한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소지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나?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서 막 경찰이나 그런 보위원들한테 감시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서로도 서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찰인 보위부나 지도원들의 감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감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는 것조차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현재까지도 북한의 지하 교회 등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을 이어나가면서 가정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북한에서 금지 항목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성경을 전부 다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기억을 하거나 종이나 휴지 같은 거에 필사를 해서 몰래 말씀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북한 선교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발표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인권과 종교 박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중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북한이 이런 아픔들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루빨리 한반도가 복음 통일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